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그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에 이제 멀리까지 선생님들도 이제 모시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그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규모의 그 사회 디자인, 국가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역할들을 해오셨던 두 분의 선생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나성섭 선생님은 그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그 교육 분야의 대표로 계시면서 또 남아시아 지역의 인간사회 개발 디렉터로 계시고요. 또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일들뿐만 아니라 경제 인프라, 또 사회보장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실제 실행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신 아주 현장의 어떤 사회 그 어떤 개발 전문가시죠. 예, 나성섭 선생님 일단 좀 모셨고요. 인사 좀 제가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 선생님은 또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근무를 하시고 지금은 한 2년 전쯤에 퇴직을 하신 다음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금 그 개건 교수로 계시면서 또 그동안 하셨던 경험들을 한국 사회에도 접목하고 연구하시는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롱 선생님이신데요. 김기롱 선생님도 21년간이나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선임 디렉터 역할을 하셨고 또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뭐 베트남, 라오스 뭐 등등 그런 나라들에서 수자원 개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 도시개발, 교육, 보건, 금융 관련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총괄하셨고 또 빌 게이츠 재단하고 함께 혁신적인 하수시설 지원 펀드를 설립하시기도 하셨고 또 록펠러 재단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개발 펀드를 설립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참 저희가 같이 책을 낸 어떤 인연으로 모시긴 했는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드문 분들을 오늘 모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미지행의 또 스승 김보람 선생님이 또 같이 또 이렇게 참관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또 주도적으로 또 다음번 프로그램에서 이끌어 주실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촬영은 또 파티 영상연구소에서 도와주시는데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좀 앞에 말씀이 길었는데 그 두 분께서 오늘 질문은 한 10개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당된 시간은 한 80분에서 90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감안하셔서 뭐 대체적으로는 질문당 서로 그 복수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기롱 선생님께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시아개발은행은 그야말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 전략도 지원하고 그리고 개발 자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도상국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국민들 삶의 질도 이렇게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는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한 내용은 우리 나성섭 박사께서 지금 계시고 계시니까 네.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냥 국제금융기관이라고만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무슨 은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에 집중을 해서 지역적으로 두 번째로는 개발이니까 개발기구예요. 이게 이제 선한 얼굴을 한쪽에 가지고 있죠. 다음에는 은행이에요. 아까 그래서 세 가지 기능, 개발기구면서 은행. 그 다음에서 아시아의 중심을 두는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세계은행. 다음에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이제 냉전하의 그 구도에서 나온 국제적인 어떤 그 국제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유엔과 대비되는 것은 유엔기구들은 대개 은행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발하고 그랜트 마니에 되게 부상원죄하는데 저희들은 시장에서 아까 말씀 주신 국제기구로서 기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또
새로운 좀 교육적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뜻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한국에서 그런 국제 기구라든가 국제 어떤 협력과 관련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좀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국제 그 기구들이 보통 이제 뽑는 절차가 비슷한데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뽑는 것은 수시로 뽑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뽑는 기한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아시아개발은행이나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이 빈자리가 생기든지 하면 이제 수시로 뽑는 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뽑는 절차에서는 주로 이제 수시로 뽑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보면 이 필요한 잡 오프닝이 되는 그런 포지션들이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면서 그 하는 일과 그리고 그 필요한 자격 요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됩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자기의 이력, 관계된 이력이나 뭐 이런 그런 하고 싶은 일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지원을 하면, 보통 저희들이 한 자리에 뭐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수백 건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오는데 물론 업무하는 분들은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들이죠. 그래서 한국이 회원국이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 이력서를 쭉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리뷰를 해서 조금 롱 리스트를 괜찮은 분들 이 리스트를 뽑고 다시 리뷰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이제 숏 리스팅을 하죠.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3분이나 5명 정도 숏리스팅해서 그분들을 이 전화나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서 그 중에서 좀 괜찮으신 분들은 발견이 되면 그분들을 한 분 또는 두 분을 ADB에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그 대면으로 인터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주로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는데 그건 절차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람 뽑을 때는 중시 여기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경력,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국제 이런 개발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뽑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다양한 문화적인 이 다양한 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데서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그리고 자기 다양성의 가치를 잘 부여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관점을 주로 봐서 이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국에도 이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전문 분야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키우고, 그리고 국제 가치관,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감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같이 키워 놓으면 요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져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 책에 보면은 교육의 미래 컬처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두 분 선생님하고 또 스탠포드 대학의 폴림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저 대담을 나눴던 어떤 그런 인연으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는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책 소개하려는 게 지금 약간의 목적은 좀 있긴 하지만, 보통 그 국제기구의 은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두 선생님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사회, 국가의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사회 서비스를 만드는 정말
정말 사회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사실은 지금 계속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거기에 사실 이렇게 그 디렉터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대화가 코로나 이후의 아시아의 역할과 사회 디자인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정말 이 제목에 맞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시선들이 늘 이렇게 서구에 대한 어떤 유럽에 대한 예들, 미국에 대한 예들이 중심이 좀 되었었는데 이번에 좀 저희가 이렇게 좀 눈꺼풀이 약간 좀 벗겨진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또 유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균형적으로 다시 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재인식의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선생님과 그 얘기를 나눌 때 정말 굉장히 좀 강단에 있는 그 교육자분들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지금 국제기구에서 이제 오래 일을 하셨었는데 두 선생님이 다 또 사실 두 분이 또 경제학자시기도 하세요. 네. 사실은 예, 그 경제학 박사시기도 하시고 교수이시기도 하셨는데 이 국제기구를 지금 이렇게 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이런 사회 개발이라든가 국가 디자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부분을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좀 그 생각하시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의 좀 의견을 선생님 양분에게 각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코로나 대응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하면서 느낀 생각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책 읽는 것보다는 네. 코로나 사태가 이게 실은 세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발생된 거예요. 하나는 보건 위기. 보건 위기로부터 이게 이제 사회적 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그 노동 시장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직장을 갈 수 없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재정 위기와 경제 위기로 퍼졌고,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 통상이나 해외 그 관광 수입 아니면은 그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송금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많거든요.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까지 온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많은 위기가 복합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산발적으로 거의 같은 게 같이 일어나 버렸어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위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1997년 8년에 아시아 그 금융위기, 네. 그 다음에 2007년 8년에 리만 위기, 이런 게 리만 사태가 있었는데, 리만 위기도 결국은 미국에서 발생된 거거든요. 다음에 우리 그 아시아 금융위기는 뭐 이게 금융에서 그 부실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역이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범지구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위기가 생길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쓰면 unprecedented라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줄 몰랐던 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교훈이 뭐냐면 정말 우리 몰랐어요. 그냥 뭐 이런 일이 다 생겼구나.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자체를 몰랐어요. 많은 나라들이 거의 뭐 패닉 상태에 있었다고 할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해보면 그 사람 자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도 뭐 예를 들어 재경부, 보건부 이런 데 가면은 결정할 사람은 한 5명 이하예요. 서너 명. 근데 그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한테 보고도 해야죠.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커뮤니케이션도 해야죠. 회의도 해야죠. 다음에 결정도 해야죠.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기본의 중요성. 다음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이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로 비즈니스 컨티뉴이티라고 하는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거. 실은 우리가 비상사태 대비하는 게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에서 쓰고 회사에서도 써요.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뭐 경제 컨티뉴 하는데 실은 우리가 사회 어떤 그 기본적인 서비스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보건 서비스, 아니면 교육 서비스,
아니면 물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컨티뉴티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아주 저희들이 야, 이 기본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많은 걸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 준비만 중요한 게 아니고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게 많았는데 실은 그 이 보건 이슈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도 있고 사스 이슈도 있었고 등등 해가지고 그 WHO에서 그 각 개도국에 그 보건 매뉴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준비가 많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매뉴얼이 없는 게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지 우리가 몰랐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소셜 디스턴싱, 예를 들어 거리두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봉쇄, 락다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좀 혼란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했고 각 정부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배울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선례가 좀 있긴 있지만 그 선례가 우리 이 각 나라의 그 사정에는 맞지 않거든요. 각양각색 틀리기 때문에 선례가 도움은 될지언정 그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각 리더들은 정말 외로운 결정을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봉쇄를 할 때 그 대통령이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사람을 구할 것인가, 경제를 구할 것인가. 왜냐하면 경제가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결단한 거예요. 인도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첫 번째 질문한 게 락다운의 한국말로 봉쇄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서 할 것인가, 그거를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실은 한국에 좋은 케이스가 있지만 한국 케이스가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는 완전히 그림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굉장히 고위직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분의 관점에서는 고위직, 이 사람 행정가예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락다운을 한국 다른 나라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수상의 결정은 틀렸어요. 수상의 결정은 전면적인 락다운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이고 굉장히 외로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게 맞은 결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좀. 저는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사실 우리 나성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가 진행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 위기는 처음에 이제 보건 위기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경제 위기로 지금 바톤이 타치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리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사회 위기, 그리고 지금 일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식량 위기. 그러면서 이런 위기들에서 가려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위기들이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나 박사께서도 주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 위기. 지금 다 봉쇄돼가지고 학교도 문 닫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교육 위기. 그리고 이게 지금 가져오는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여성에 대한 위기, 약자에 대한 위기, 이게 한 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 위기가 이 단계적으로 지금 오는데 이 오는 속도가 쩌라미처럼 동시에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나라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겪어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세계화를 느꼈지만 정말 세계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지금처럼 세계는 정말
한 커뮤니티다 하는 게 이제 우리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네. 와닿고 또 하나는 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보건 문제가 보건 그 자체가 아니고 보건이 경제고 사회고 이게 뭐 교육이고 다 서로 연결되는 거다. 이런 게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봉쇄를 했고 또 봉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 방역하는 거 닦아야 되고 택배 물건도 날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 야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 서비스 내가 그냥 대가를 주면서 당연히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생명의 위험이 있고 자기 보건에 위험이 있는 데서도 누군가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누구 한 명, 두 명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분야의 롤을 하면서 서로 엮여 있는 이런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와닿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봉쇄가 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활동이 덜하고 그러면서 이 공기가 깨끗해지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자연이나 기후에 대해서 이 공기, 뭐 물, 이 당연한 걸 생각했는데 아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소중한 자원들을 어떤 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 활용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바람입니다만은 기후 변화나 이런 데 조금 아 우리가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좀 제가 그냥 부가적으로 하신 말씀에서 이렇게 또 파생적으로 질문이 잠깐 하나 드는 게, 두 선생님이 또 다 경제학을 하셨는데,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됐었던 그런 노동의 가치들을 보게 되면, 봉쇄했지만 누군가는 움직여야지만 그 봉쇄가 또 작동할 수 있게끔 봉쇄가 지속 가능한 봉쇄가 되기 위해서 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가치라고 하는 게 평소에 인식되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노동의 가치라는 게 인식이 됐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그 가치는 사실은 충분하게 저게 되지 않아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 저임금 노동에 해당하는 그런 노동들이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이 경제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더 이렇게 각인이 돼서 각성이 돼서 그렇게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도 이런 데서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냥 뭐 노동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참 의미한 것 같아요. 가장 저임금 노동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계기를 겪으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그 논의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거라 보고 사실은 아시아 개발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개발도상국의 그런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을 그 사회 수준에 맞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게 큰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은 그 재원 문제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사회를 유지하는 동력 일하는 동력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 그 사회가 가진 그 시스템이나 그 여러 가지 재반 요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구축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 간의 소통이 중요하겠죠. 네. 예,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현대 이후에 서구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좀 갖게 되고 또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설득력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 힘이 결국 보편화된 게 이 모더니티인데, 근데 이 모더니티를 좀 다시 봐야겠다. 우리가 뭐 천조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은 왜 이런 상태이고, 또 굉장히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유럽의 어떤 강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여러 가지 또 실제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탈식민주의 이론도 하지 못했던 그런 서구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트리는데 굉장히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제 또 미국에서 또 공부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또 아시아를 위해서 그런 어떤 뭐 일을 해오시는 이런 어떤 상대주의적인 그 시야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이것을 좀 이해하시는지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선생님께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낀 게 뭐 우리 이 책에서도 했지만 실은 매뉴얼이 없는 일이 발생됐잖아요. 우리가 매뉴얼을 준비를 했었어요. WHO에서 열심히 준비했다 각국에. 우리 한국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매뉴얼에 없었던 것도 있었고 또 매뉴얼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구 국가라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일어났는데 한 100년, 90년 만에 새로운 일이 났잖아요. 그때는 뭘 모르고 당한 거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서구의 이제 뭐 중심주의 버스 이런 거보다도 아까 같이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스스로가 탄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할 때도 이런 매뉴얼이 없는 사회도 필요한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메르스 전에는 우리 사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질본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본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 본부를 가진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이번에 또 제가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서구 쪽을 얘기하면 서구는 이제 휴먼 라이트 이슈가 굉장히 인권 문제가 커지잖아요. 개인주의로 가면서 정보 사생활 이슈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행정이 상당히 강하고 국가주의적인 어떤 엘리먼트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이 뭐 동양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실은 국가주의와 개인주의 간의 어떤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중요하겠다는 숙제가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개인주의가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쳐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구가 가는 방향이 꼭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미래 사회가 아닐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것만 뭐냐면 X가 잘하고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가는 새로운 질서의 장,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생기는 어떤 세계 질서와 경제 질서, 아까 네이버 노동시장도 얘기네, 노동시장의 질서, 가치 체계, 이게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건데 이거는 앞으로는 지금 이게 현재 큰 시사점은 뭐냐면 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최근에 한 10년, 20년간에 특정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됐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굉장히 빛을 발했고, 뭐 거기 굉장히 그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준비가 많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아까 그 질본에서 1월 17일 날 이미 1월 17일 기점에서 이미 여기서는 한국의 그 산업 그 진단 키트를 만드는 의사들한테 불러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진단 키트를 만들도록 요구했더니 일주일 만에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진단 키트를 만들려면
그 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일본 환자가 중국 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국립의료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 환자가 오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을 검체를 확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분이 질본한테 리포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메르스 때는 그 리포팅을 안 했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메르스가 터졌다고. 그러면서 이게 구멍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훈련된 이 어떤 매뉴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트레인되고 이 상황을 잘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질본의 행정 시스템도 사령탑, 그 다음에 아까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국립의료원에서 그때 그 의료진이 잘한 거, 두 번째 한국에 경쟁력 있는 진단 키트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한 거, 발빠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때 중요한 판단이 뭐냐면 정책적 판단은 이 일본 환자를 하면서 국립의료원에서 계속 리포트를 질본이 뭐라 알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합작품이었던 거예요. 그 의료진, 다음에 저기 정책 기관과 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 아까 그런 거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게 전염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알아서 그때 우리가 전략을 정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 테스트하는 거 엄청나게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동선 파악을 했다고, 트레이싱을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트리트먼트, 치료를 잘했다고. 그때 이제 헌신적인 어떤 그 의료진의 노력도 있었고, 정책 기관들, 정책 행정 조직도 있었고,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시면 이 우리 시민의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또 협조를 잘한 시민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사태가 오면서 이게 그동안에 왔던 큰 흐름이 방향이 전환되느냐 뭐 더 촉진되느냐 하는 지금 논의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코로나 오기 이전에도 상당히 그건 벌써 한 20년 넘게 이 각 나라들의 발전 추세를 보면 지금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가속화돼 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국의 경제 발전을 포함해서 벌써 40-50년 동안 그 전에는 한 1960년도 70년 이때는 한 아시아의 그 경제 규모 GDP가 세계 GDP 한 15%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아시아의 GDP가 세계의 한 33%인지 35%로 올라갔어요. 그 비중이. 그리고 그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그 아시아 스타즈를 행해 보면 만일에 여러 가지 그 추세가 유지된다면 2050년 정도 되면 아시아의 GDP가 경제 규모가 세계의 한 반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아시아의 라이징, 아시아가 이렇게 세계 무대에 들어서는 방향이 이 추세가 큰 흐름으로 있어 왔는데, 있어 온 게 한 첫째 큰 이 세계 저는 추세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추세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동안에 상당히 나름대로 진척이 되고 있었다. 그 큰 변혁을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라도 이게 큰 대변혁의 시대에 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 대변혁의 시대가 좀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시아의 부상, 아시아가 세계 무대에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하는 그 시간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냐 그러면 아시아의 이 등장을 생각할 때
많은 측면에서 경제 발전은 뭐 아시아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버넌스나 위기 대응 능력이나 시민 의식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이 안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 과정이 조금 늘어질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함성현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아시아도 나름대로의 그 위기 대응 능력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수준에 올라왔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의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데서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물리적인 봉쇄라는 거를 거의 제한적으로 취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학교를 못 가게 하고 이런 정도였지 사실은 가게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자율적인 시민들이 자율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성공된 사례.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보는 게 이게 그 물리적으로 봉쇄를 안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아시아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다시 아시아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된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나름대로 시민 역량이 상당히 컸고 우리가 배울 게 많다, 배울 게 있다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저는 여전히 뭐 서구 사회가 뭐 앞선 점도 많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거치면서 좀 더 국제 사회가 다원화된다고 할까요? 이게 뭐 그렇다 해서 미국이나 뭐 서구가 몰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도 나름대로 우리보다 뭐 상당히 앞선 부분도 많으니까 그건 서로가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나 아시아도 나름대로의 그 시민 역량이나 국가 관리,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제사회나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좀 더 밸런스 되고 좀 더 다원적인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저는 봅니다. 보고 또 나중에 이야기할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4차 산업이 굉장히 저는 빨리 당겨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 갈등 요소 때문에 도입이 힘들 거라고, 도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원격 진료나 그리고 그 재택근무 그리고 그 온라인 강의 이런 게 사실은 5년 내지 10년을 해야 될 일들이 지금은 한 2, 3개월 만에 뭐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로봇, 자동화 이게 맨날 이 사람들이 전념을 하니까 이 로봇이나 자동화가 등장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과정이 조금 마무리가 되더라도 이 4차 산업에 기반을 한 이러한 새로운 뭐 영역들은 아마 사라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이 이렇게 더 촉진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볼 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역사의 추세에서 이게 방향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방향을 앞당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물론 우리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데 이렇게 초점을 하고 이게 잘 해야 되지만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아시아 시대의 부상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 나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질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존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서 그 인간 문명이 지금 흘러왔던 것에 대한 어떤 재반성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측면의 어떤 휴머니즘에 대한 어떤 재인식, 재반성이 한편으로는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문명 내부에서 또 흘러가는 어떤 그 기술의 어떤 진화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 갈등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쉽게 도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것에 의해 가지고 그냥 바로 설득력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앞당겨지는 이런 두 가지 면들을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되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말을 하면서 참 정리를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시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 그 오랫동안 아시아를 상징하는 모델처럼 좀 됐던 게 지금 중국하고 일본 같은 곳인데 중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저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아시아.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무슨 뭐 그 남아시아 이런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사회 인프라라든가 혹은 국가의 그 좀 민주적인 거버넌스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가 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대비되는 대응 전략을 갖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이제 강력한 국가 행정력과 중앙 집권적 그거 있으니까 그 우한 봉쇄부터 출발해가지고 초기 대응을 상당히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판도 많이 받지만 실은 그게 중국 같은 행정력이 없으면 그게 아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좀 정말 걱정될 정도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뭐 커뮤니케이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 더 개선할 부분이 많았다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을 깊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건에 관해서 좀 말하기가 좀 주저스럽지만 그 대응 전략 자체가 좀 틀렸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한 이 테스팅 이거는 상당히 그 제가 아는 한도 이거에서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전문가들도 한국 왜 이렇게 하지? 한국 내에서도 그럴 정도로 한국이 실은 굉장히 특이한 루트를 택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런 특이한 루트를 택한 거는 정말 그게 그냥 뒷걸음쳐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각해서 갈 수도 있는데 한국은 제가 지금 알고는 두 번째였었어요. 뭘 알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아까 그 국립의료원, 그다음에 이 질본,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유기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실은 한국에 관해서도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거를 좀 조사를 하면서. 그런데 일본이 왜 그 루트를 안 갔는지. 근데 그런 루트를 안 간 나라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몰랐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지를 사람들이 판단을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한 거는 이런 방역 단계에서 이런 거는 거에서는 이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뭐라고 하지?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우리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은 상당히 옳은 판단을 하고 옳게 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아까 뭐 코리안 마들도 말씀하신 상당히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 실은 이 웨이브가 좀 늦게 왔잖아요. 중국이 터지고 그리고 한국은 또 장점이 뭐였냐면 중국 터지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보고 많이 배웠고 일본 환자가 중국에서 온 35세 환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협조를 되게 잘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입수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늦게 왔어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도 없었고 우리는 메르스를 거치면서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체들이랑 막 꽤 있었어요. 역량을 갖추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도국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아까 제가 패닉이라고 했지만 정말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메르스를 한번 겪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이 코로나가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이게 막 몇 달이 지나면서 지금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코로나가 뭔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갖추지 않은 나라에서는 실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얼마만큼 이게 감염이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시아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실은 그렇진 않아요. 정말 잘한 나라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같이 인도 같은 케이스를 제가 들면은 이런 어려운 결정에서 수상이 락다운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분도 제 생각에는 그때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그런 결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감염 사태가 일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두타르테 정권에서 제가 크게 느낀 건데 매년 깨달은 게 뭐냐면 필리핀에서 락다운을 시작했어요. 봉쇄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만 있었어요. 이게 우리는 아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두타르테 대통령이 이 사회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거기는 집에 못 나와요. 집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행동 양상이 변하더라고요. 소셜 비헤이어가 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며칠 지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음에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 봉쇄라는 게 봉쇄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사후 대방뿐이 아니라 선점에서 사람들의 아까 얘기한 커뮤니티, 시민들의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고 마인셋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인프라가 어려운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일이 많이 나요. 지금 아까 이제 김기룡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은 푸스탬프는 안 주죠. 네. 식량은 안 주죠. 쌀 같은 거 배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는 지금은 쌀을 배급을 못 받아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있거나 내가 공장 노동자, 봉접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달이 월급 받고 있거든요. 근데 봉접 공장이 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쌀이나 기본적인 어떤 식량을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점심 때 미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예전에 점심을 학교에서 줬잖아요. 지금도 뭐 주겠죠. 지금은 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전에는 못 살고 배고파서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나라들은 점심 때 밥을 줘요. 그래서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오잖아요. 학교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미일 플랜을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집으로 애들이 들어가니까 집에 식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게 참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역할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보호장구, 그 다음에 이 호흡장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음압시설 이런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장에서 중요한 게 푸스탬프, 식량,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한 여자라든지 여자분이라든지 임신부, 아기들 백신을 맞아야 돼요. 임신부는 100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해요. 1000일 동안 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그래 애들이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임신부가 이게 코로나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의료진이 그쪽으로 다 빠져버리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방역을 이렇게를 안 해요. 한국처럼.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이 약한 나라에서는 이거다가 이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또 제가 빼먹고 하는 게 강력한 의료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한국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시민 하나하나가 제가 쳐다보면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이런 시민 드물어요 전 세계에서. 자, 근데 우리가 한국이 못한다는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은 정말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파워인데 이제 많은 나라가 딱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팅도 잘못 쓰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도와주는 게 SME,
그 중소기업체 같은 게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도와주는 거 하고 그게 이제 중소기업. 또 하나는 뭐냐 재정 위기가 있어요. 아니 세금이 안 거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돈은 써야 되고 돈을 지금 얼마나 많이 쓰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대책에 들어가는 돈이 전 세계 GDP 한 10%가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써요. 어펙트 한 30%가 상황이 30%가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받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저기 경제 위기 뭐 니만 이런 걸 때는 한 전 세계 60개 국가였겠죠. 지금은 전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경제 위기가 재정 위기, 외환 위기까지 오니까 그거 좀 도와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또 이게 문제는 늦게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DB 같은 경우는 우리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줘야 되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한 뭐 6개월, 1년 지나야 줄 수 있는 거. 은행이 이렇게 도장 많이 찍게 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사무 개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이제 김기롱 박사님께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은행조차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 진단키트 할 때 보면 퀄리티 인증을 할 때도 한국도 패스트트랙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그 문제에서 그 각 나라들 보면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나라들 대응을 비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뭐 올림픽 메달 딴 게임 하듯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렇게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아까 나박사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대응 이런 위기 상황을 대응할 때 그 대응 방법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대응한 것은 한국이 그런 지금 나박사께서 말했던 그런 시스템이나 역량이 돼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대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번을 보면서 이 각 나라의 대응을 그 나라를 이해하는 그 시스템을 좀 더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그 단순하게 그냥 잣대를 떼놓고 뭐 달리기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조금 그 이해하는데 조금 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지역 협력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타나가지고 사실 한국도 초창기에는 세계 참 그 의구를 못 들 정도 됐었죠. 그때 갑자기 터지고 뭐 각 나라의 뉴스에 그냥 한국이 뜨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저희들이 잘 극복했고 그리고 일본도 이제 지금 일본이 그런 순차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인접국끼리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가 좀 더 정보를 공유하고 좀 더 경험을 공유하고 좀 더 서로가 돕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이 국가주의적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게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계 미래를 열어가는데 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서로 배우고 서로 오픈을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새로운 뭐 코리아 모델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능력이 생겼구나, 저력이 생겼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무슨 진짜 국가 무슨 올림픽처럼 이렇게 여기고 근데 사실 어느 나라에서 거기서 대응을 못하니까 무슨 쌤통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나라가 대응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뭐
재밌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참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책에서 컬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맥락과 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작동이 안 되면은 이 뭐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도 참 어렵고 정말 그 말씀에 너무 동감을 제가 많이 그래서 했고요. 그 예.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한국이 이럴 때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인접국을 생각하고 네. 그리고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생각하고 격려를 보내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 훨씬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지 그 우리가 잘했으니까 한국 모델을 그냥 수출하겠다는 쪽으로는 자꾸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시아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같이 가는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참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발을 올리는 것 같아요. 민족하고 나라 사이에 이런 걸 더 올리고. 그래서 뭐 마스크 없는 나라한테 마스크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또 욕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사실은 한국에서. 저희가 이 책에서 그 매뉴얼 없는 사회란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서는 특히 기술 사회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전부 다 인류가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또 기술하고 상관없이 이랬던 그런 재난에 의해 가지고 가보지 않은 길을 좀 가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의 이 매뉴얼 없는 사회에서 가능한 어떤 매뉴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직은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직관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부분들이 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적의 힘, 기본의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 되면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어도 응용이 가능하죠.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축적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으면 실은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매뉴얼이 없어 예를 들어서 배를 내가 하면 나침반이 없어서 갈 수는 있어요. 타고 있으니까. 근데 배가 없으면 나침반이 있다 한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깨달은 게 한국은 기본적인 틀이 많이 갖춰진 나라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가 성숙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그게 장점이다 단점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앞서면 거기에 우리가 안주함으로써 새로운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주의가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행정력에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 배경에 따른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잘했지만 이번에 제가 큰 게 기본적인 거 다음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 또 하나 한국이 아까 중요한 거냐면 이번에 여기 김기룡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슈가 요새는 복합 위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 문제를 보면 산수 문제 하나 풀면 딱 끝나고 갔는데 요번에 보는 게 이게 복합 방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는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까는 한국이 별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했지만 한국이 실은 잘한 건 많아요. 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국무총실을 갔잖아요. 근데 국무총리실이 아니고 이게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하는 것과 국무총리 상황이 틀리거든요. 국무총실 가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총리실이니까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제가 그 총리실 그쪽에서 하는 거 보면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디까지 했냐면 지방자치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지방자치에 도지사님만 이렇게 화면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보이냐면 군수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총리가 말씀하시면 이제 총리가 보고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고 저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화면에는 안 나타나면 저쪽에 군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다른 데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도 그걸 갖다가 빨리 갔다 하고 왜냐면 커미티된 좋은 그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경력 있는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이게 잘 우린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실은 한국이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소통도 잘했어요. 한국에 소통도 정치적인 소통이 아니었고
아주 코로나에 입각한 편성통을 딱 해줬다고. 딱 자리에 맞춰가지고 기술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얘기해주고 또 그분이 믿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실은 보통 우리가 위기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만 생각을 해요. 그냥 1차 방정식으로. 근데 위기가 이제는 복합 위기가 많아요. 아까 같이 나라 안에서도 지금 이게 보건 위기인데 이게 그 식량 위기도 되고 또 이게 그 사회 보장 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재정 위기로 가고 이게 복합 위기가 되어버렸고 유기체가 되다 보니까 복합 위기로 금방 갔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올림픽 경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체 경기라고 배구 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2차, 3차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구멍이 뚫리면 우리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고 어떤 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막으려면은 우리 경제에 대한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사실은 이번 코로나 위기가 사실은 우리 인류한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고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하지만 또 하나의 좋은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코로나 위기처럼 짧은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복합적으로 이 단계적으로 오는 이런 위기가 코로나가 끝이 아닐 거예요. 이제 코로나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가 또 걱정하는 것은 기후변화하고 이 코로나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기후변화도 올 때까지는 사실은 그 비등점까지는 모르다가 한순간에 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식량부터 해서 일하는 데까지 생명까지 복은 모든 경제 모든 분야에서 올 텐데 그런 위기는 이미 이제 그 초 시계가 읽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4차 산업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일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4차 산업에서 이 기술, 여러 분야의 기술이 이 한 군데 엮여지는 하나의 비등점에 이르면 그 사회 임팩트는 엄청날 거로 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우리한테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경험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이 인류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전문성.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보건 분야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나 사회가 키워야 될 것은 사실은 전문가를 중시하는 사회.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대우받고 전문가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 그게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이번 대응에서 굉장히 좋은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 책에 썼지만 실패가 자산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메르스가 완전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메르스에서 우리가 엄청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메르스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그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시스템을 정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왔을 때 우리는 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이게 오면 이런 게 왔을 때는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빨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실패한 사람은 나오가 되잖아요. 실패한 사람은 끝장나는 이런 사회였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 던져줬던 게 메르스의 그
담당했던 분들이 그대로 다 살아가지고 지금은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아끼고 그 실패한 경험을 딛고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사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위기가 이렇게 누적될 때 왔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 사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던질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 융합.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 분야가 지금 네. 얽히는 거니까 이 각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하면 그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파트너십.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참 혼자 자기가 뭐 잘하고 잘하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벽을 깨고 그래서 이 협력을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위기 대응은 기본적으로 벽을 깨는 거예요. 벽을 많이 쳐져 있으면 한쪽의 위기가 이걸 치면서 계속 넘어가면서 온 사회가 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융합 교육, 이런 융합을 잘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역시 중요한 것은 인재다. 사람. 그 사람 교육, 이 인재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시켜 나가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전문성, 뭐 경험, 융합 이런 게 다 사람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도전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전 세계에 이제 재택근무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게 노음으로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일하는 사람한테 장소 개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일하기 위해서 비자를 어플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키우면, 세계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애플에 일할 수 있고,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 일할 수 있고, 뭐 인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뭐 여기 있는 그 문화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는 한국 기업이 이제는 똑똑한 인도 사람을 쓸 수도 있고, 뭐 방글라데시 사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던 게 그 교육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다른 방식의 학교에서 저희가 수업을 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사실상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참 역시 그 한국 교육에 참 제가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오히려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있다 보니까 국가 교육 정책을 책임진 리더들이 그 진짜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되냐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고, 뭐 며칠 계약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보건 이슈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뒤에 이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교육 리더가 던져야 되는 그런 질문들 같은 것들이 오히려 실종되면서 무슨 뭐 그 입시 무슨 관리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장관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참 개탄스러움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전문성도 중요하고 융합도 중요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또 플랫폼이나 거버넌스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종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또 배우고 또 깊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그 기본이 중요하고 또 축적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르스의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대처하지 못했을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물론 재난이나 뭐 그런 전염병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에 축적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 나온 것처럼 메뉴가 없는 사회 그리고 답이 없는 지금의 그런 사회를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책에 또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질문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답이 없는 사회 또 메뉴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던져야 하는 그런 질문은 무엇인가 이걸 좀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축적도 있고 성공의 축적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축적하면 성공의 축적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이루어지나요? 그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100개를 해야 1개가 나오면 뭐 성공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게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면 뭐 매뉴얼 없는 사회 또 이런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크리티컬 띵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질문도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질문 밥 먹었냐 질문이 아니고 고대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메르스 이번에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질문이 몇 개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게 이제 인도 정부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락다운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그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선례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례. 그리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스타트를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거기도 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시나리오 넘버는 우리는 락다운을 할 필요가 없다. 완전 봉쇄가 필요 없다. 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미 벌써 딱 구별한 거예요. 한국과 중국하고는. 중국은 그 에이징 파퓰레이션 좀 많은 나라잖아요. 저희 노년층이 많은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적은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감기처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그런 게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결정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실은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문제를 꼭 푸는 거 아니에요. 당장 문제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도 있거든요. 위정자로 이거는 정말 외로운 결정일 거예요. 대통령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 수상은 이거를 하는 게 지금 유효한가 미래에 좋을 것인가. 문제가 없는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그 솔루션도 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는 왜냐면 불확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까 그때는 여기서는 그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을 저한테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결정했겠죠.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또 저는 다른 질문을 좀 해봤어요. 아까 이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코로나 같은 다시는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어떤 위기가 올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을 그거 던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까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것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수도 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고 그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지도 않을 거예요. 많은 부분은. 왜냐하면 AI나 이런 그 인텔리전스가 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충 답이 다 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을 안 던져요. 그런데 휴먼한테 오는 던질 우리가 온갖 밸류를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면 기계가 답을 못하는 부분만 답해야 된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기계가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냐? 기계는 무슨 얘기인 게 뭐냐면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질 수 있어요. 고차원적인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갑자기 여기서 이거 오면 좀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죽음은 무엇인가? 그 전에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사후 세계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그 종교를 갖는 이런 관점에서는. 근데 그 전에 전제가 뭐냐면 죽음은 무엇인가를 던져야 되고 죽음을 알려면 삶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게 막 철학적인 질문들이지만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행정을 하지만 앞으로는 한 교수님처럼 제가 철학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고도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기계와 내가 경쟁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근데 우리 교육이 과연 그런 걸 할 것인가? 우리는 좀 바쁘죠. 실은 아까 이제 김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인데 전문가도 함정이 있어요. 전문가의 함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김 박사님 말씀 융합 그걸 또 크게 보는 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전문가, 배워가는 전문가, 질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야 돼. 근데 전문가가 또 그 전문가로서의 또 그 팔러스에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그 사람한테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위험을 좀 이거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사회체제에 또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체제는 앞으로는 이럴 거예요.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 협업.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할 때 이게 큰 차원의 질문을 내가 답을 다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질문 던져놓고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디자인이잖아요. 네.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디자인 싱킹의 그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는 질문을 확정하는 힘, 아이덴티파이케이션하는 힘이에요. 질문이 질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는 거라고. 문제를 찾아내는 힘.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게 실은 사회 디자인의 제일 디자인 띵킹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보통 우리 디자인 띵킹 책을 보면은 또 한국에서 나오는 책들을 내가 이렇게 읽으면 좀 죄송하죠. 너 그렇게 해서 문제 푸는 식으로 또 이거 한다. 그게 아니에요. 기존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했던 대책이 다음 위기에 통하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주어진 답이 있고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에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좀 길러야 되는 것은 신축성.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축적인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게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그 공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닥쳤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정책을 세울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가. 그래서 그게 유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한참 디자인 띵킹 이야기하는 유저나 클라이언트가 과연 내가 이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구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공감 능력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저희들이 많이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좀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인터뷰를 저희가 요청드렸던 그 유니온 신학대학의 그 현경 선생님께서 자리를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주체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what is good life? 잘 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신학자로서 참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특화에서 또 생각을 해온 신학이 에코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에콜로지와 페미니즘을 같이 융합해서 만든 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보는 눈, 이제 그런 눈을 저는 많이 발전시켜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성성이 지배했던 그런 문화들이 그 어떤 여성적인 원리에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인간 중심적이었던 우리 문화가 생명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자연어업의 방식과 여성어업의 방식이 너무나 비슷해서 그걸 해결해가는 방법도 참 비슷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경제학자 분들하고 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문제의 해결은 지구적인 문제 해결은 지로 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이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아실지 모르지만 혹시 인도의 에코페미니스트 반다나 시바 같은 분은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시거든요. 특히 씨 문제, 몬산토나 이런 데서 씨를 만드는데 토종들을 죽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자살 씨드라 그러죠. 이 씨가 많이 생산을 하지만 씨를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씨를 사야 돼요. 몬산토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는 도리어 옛날 방법으로 토종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를 상하지 않는 농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가 저의 신학적 은유적인 표현에 의하면 여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거를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상가도 스탑시킬 수 없었던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게 스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제 힌두교에서도 그런 신화가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정리가 안 될 때 여신이 와서 천하를 완전히 평화를 주고 가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이코노미스트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생긴 거는 뭐 인간의 무한 확장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한 생산, 무한 소비는 지구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자연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자연계에 너무 가까이 가면서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더멘탈리 경제가 무엇인가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현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저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최재천 선생님 얘기는 이게 이제 2, 3년마다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레디컬하게 바꾸지 않으면 이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 주는 이코노믹 위즈덤은 뭔지 너무 알고 싶어요. 제가 에코 페미니스트로서는 저는 계속 지금 기본 자본주의 이코노미를 비판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로서. 도대체 이 팬데믹이 주는 이코노미에 대한 챌린지는 뭐고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지속 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것만 아니라 아까 펀더멘털 퀘스천 하셨죠.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삶인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면서 굿 라이프를 살 수 있는 이코노미는 뭘까. 그런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선배님.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질문이죠. 큰 질문이고 사실은 그게 이제 경제학하는 이제 사회 개발하는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그 지속 가능한 뭐 발전이나 성장, 그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 이 세 가지를 사실은 그 전에는 이게 각각 따로 이제 추진되고 이야기된 측면이 많았죠. 많았다가 그게 한 7, 8년 이전부터 이게 이 경제적인 지속적인 발전, 사회적인 지속적인 발전, 환경적인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잘하면 이게 서로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도 이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 사회적인 이 시스템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환경도 이렇게 리사이클블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번 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은 그런 가치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정책 하는 분들이나 사회나 환경을 하는 분들이 같이 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측면을 합니다. 우리가 연대하지 않고 살 수 없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집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환대와 연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그런데 저는 이코노미스트 중에서도 정말 이 오이코스라는 처음의 비전, same house, 우리가 그 하우스에서 같이 잘 살게 하는 그런 비전을 내는 에코노미스트가 누군지 그 공부해야 될 사람 이름을 한 3사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그 개발이라 해서 저기 큰 화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아까 이제 김기룡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과 환경과 경제가 같이 어떻게 하는가.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는 못 간다고요.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게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한 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보면 이제 3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면 첫 번째는 이제 우려가 뭐냐면 국가주의의 대두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빅브라더스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 많이 해요. 그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은 이제 신성하고 좀 틀리지만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인간 개개인을 존중한다고요. 개개인의 의사와 그 사람의 그 결정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은 경제학도 거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던 경제학은 각 사람들의 그 결정과 그게 융합되면 좋은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의 실패도 있고 제도의 실패가 있겠죠. 그런데 실은 이제 국가주의, 보호주의, 지금 또 그다음에 국수주의 이런 게 막 지금 대두될 수 있는 가능이고 더 이게 무서운 거면 그게 이제 위기고 더 무서운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환대와 연대의 중요성.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추진되고 있어요. 양극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는, 한국은 학생들이 다 학교를 못 가더라도 온라인 에듀케이션을 받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은 온라인 에듀케이션을 받는 나라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니면 텍스트 메시지 몇 개 받는 거예요. 아니면 TV 시청, TV로 몇 개 하고, 라디오를 듣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데, 전 범지구적으로 본다면, 지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가진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은 그 돈을 가진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 액세스 있는 나라는 많은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잘 살고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범지구적으로 아까 얘기한 연대와 환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B 같은 경우도 실은 저희도 프로그램이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어떻게 될까는 좀 그 사회보장이나 이런 교육, 보건 쪽으로 그전에 인프라 중심이었어요. 그쪽으로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건 ADB는 뭐 바다에 있는 조그만 돌에 조그만 조각배도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조 달러 경제라면은 한 90조에서 100조 달러 경제라면 지금 뭐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시민들, 저는 국가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바로 너와 나가 같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디자인, 아까 뭐 컬처 디자인에 공감하는 이유가 굉장히 있는 이유가 실은 모든 거의 솔루션을 사람들이 국가를 들여오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억압을 받아요. 근데 개인은 모든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도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공평한 기회를 주더라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많죠. 그런 분들은 정말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환대가 정말 그거는 같이 뛰어야 돼요. 도와준다는 컨셉이 아니고
인류가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로서 같이 가야만이 이 사회가 그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펀더멘탈한 질문을 던지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인구 증가로 어디 갈 것인가, 그건 이제 빅픽처죠. 이제 제 생각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인구학자들이 그 분석하면 인구 증가가 그렇게 계속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2050년도면 꺾인다는 설도 있고 빨리 꺾인다는 설도 있는데 대충 이제 이게 꺾이면은 그때까지 꺾이기 전까지는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어디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냐면 그 서부 사하라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이 두 군데서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간다면 성장지로로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 식량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시점을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 경제 방향은 아까 같이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야지만 가장 가장 밑에 있는 1분위, 2분위, 3분위 그 바텀에 있는 나인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락에 가장 빈곤층, 비국빈층이라는 것에서 지금 굶어 죽는 게 중요합니까? 병으로 죽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죽으니까 어떤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극빈층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캐타스트로픽 디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병에 걸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직장도 없지. 방법 풀 수가 있는 방법이 뭔데? 그러니까 같이 가족이 다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 연대 가족이.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그냥 박살나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그 고통이라는 건 그 극빈층의 고통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ADB 같은 이런 어떤 개발 기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든 않든 이렇게 가야 돼요. 갈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어요. 크고 있는데 제가 교육보건 사회보장 하거든요. 사회보장을 저는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보장이 앞으로 5년간에는 엄청 늘 거예요. 이게 아까 이게 연대 반대고 또 커뮤니티 연대 실은 국가가 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정부를 얘기하는데 실은 국가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힘이, 시민의 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을 바꾸려면은 바로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도 바꾸고, 소통하는 방법도 바꾸고, 서로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컬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 한번 이렇게 들고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말씀들이었고 일반 그 언론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얘기들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지혜들이 되게 많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중요한 좀 사회적 자산이 오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 오랜 시간 이렇게 또 촬영해주신 또 파티 촬영 영상 연구소의 선생님들 감사하고 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